주간 증시원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을 움직이게 할 만한 주요 이슈들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KICC 이경민 리서치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슈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먼저 주말에 발생을 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네. 이란이 네.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은 며칠 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고된 상황에서 액션 플랜이 진행됐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민간 시설은 포격하지 않는다. 네. 군사 시설이 타겟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여 발을 미사일을 쏟아 부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네.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보복 공격을 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보복하겠다. 네. 24시간에서 48시간 내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네.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후에 보복 공격은 철회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확전 가능성 그리고 전면전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준다라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요인 그러고선 이제 향후 유가 향배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결정되는 그림 좀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인터뷰했을 때는 전쟁은 원치 않는데 네. 이번 공습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소리라는 거지? 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팽팽한 긴장감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력 당연히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반응하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네. 일단은 유가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팩터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하반기쯤에 미국, 유럽,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하고 유럽 경기,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팩터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급등의 주요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란이 참전함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은 고조된 건 맞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들처럼 직접적인 생산 국가들,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곡물 생산 국가들 간의 전면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가는 그 외적인 요인,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요 팩터들로 인해서 상승 추세를 보일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영향을 주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갑자기 $100 가는 그림들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망치 $130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건 좀 유연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저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때가 유가 정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서 맞습니다. $150, $200 간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왔었고 $60까지 갔었죠. 금융시장은 보통 선반영한다라는 네, 것들을 많이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유가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경기 흐름 그리고 통화정책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네. 그 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팩터들로 인해서 등락은 있을 거다라는 전망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 2차 오일 쇼크랑 지금 좀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론이긴 하지만 어떠한 차이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이란이 참전하긴 했지만 전면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봐야 될 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을 때도 유가 폭등한다, 제2의 중동 전쟁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 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석유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을 때 이란에 인명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강도는 확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제 유가 13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시장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8%가량 네. 하락을 했었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금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네.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는 워낙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위험 선호 심리가 흔들릴 때마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금에 대한 수요, 특히 중국 쪽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네. 레벨이 높아졌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림은 아니다. 너무 이번 중동 사태에 너무 몰입되지 말자.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중국의 자산이 조금 네,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네. 돌파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원달러 환율 가장 불안한 흐름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1,400원, 1,450원을 가는 그림일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데 있어서 한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달러가 강하고 위안화가 약하고 이런 흐름들에 좀 맞물려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380원에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는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번 주에 GDP 성장률이랑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 투자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등락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강한 반등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수그러든다면 저는 원달러 환율은 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대외 변수에 의한 영향, 그리고 국내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고 수출 경기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증시에 미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실물 지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물가 안정 2%에 대해 지금 초점을 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하다 보면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국내도 금리 동결 10회가 아닌 11회, 12회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좀 등락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네. 유가 흐름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물가거든요. 서비스 네. 물가는 서비스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뭐 주거비가 둔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들, 특히 유럽 쪽은 물가 둔화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가 천천히 떨어진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5월 달에 확인하는 4월 지표는 좀 둔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증폭되는 구간, 그리고 정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 여전히 불안정하긴 한 흐름인데 지금 레벨, 그러니까 80달러 WTI 기준으로요. 80달러 중후반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갑자기 뭐 3%, 4%, 5%도 끌어올리는 힘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CPI에서 구성 요인을 보면은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거비는 30%가 훨씬 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거비 둔화가 지속된다면 물가는 더디지만 하향 안정세로 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점은 4월 26일 날 있을 PCE 물가,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을 4월 CPI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보다는 주거비의 하락 요인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이제 시장의 눈은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은행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네. 해서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실적 관련 기업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반도체겠죠? 반도체죠. 네. 반도체인데 네. 좀 봐야 될 게 지난주 주말에 네.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JP 모건 체이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몇몇 항목들이 전분기 대비 부진했다라고 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잘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치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실적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되겠죠. 일단 뭐 최근 전자나 이런 쪽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쭉 뻗어가는 그림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즉 실적 기대가 주가에 얼만큼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가 그를 선반영하고 있으면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은 조심하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출 제외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빼고 본다면 하향 조정세가 좀 뚜렷한데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IT 가전, IT 하드웨어, 뭐 수출주들은 당분간 조금 더 트레이딩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1분기 실적 시즌을 맞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그 기대감을 상회할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이미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차익 매도 물량 추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가 봐요. 지속적으로 조금 네. 수출주가 아닌 것들은 좀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적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저 PBR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혹은 이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부자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 네. 중단되거나 네. 아니면 소멸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5월 달에는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6월 달에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라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4월 말 5월 초를 가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밸류 모멘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PBR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아니라 진짜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 금융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자동차는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가 최근 반등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도 좀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마 이 바닥권에서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를 할 거다. 그런데 이 안에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자동차, 금융, 그리고 지주사 쪽들 현금이 충분히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관련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저 PBR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자동차 관련이 그러면은 네. 실적도 좋고 네. PBR도 괜찮고 네. 그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최근 단기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밀리면 산다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 외에도 밸류에이션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습니다. 네. 4분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면서 아이오닉 7 생산 그리고 내년에는 IRA 법안 수혜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급반등을 했을 때 따라가는 전략은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전저점,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좀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게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인버스 ETF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고 좀 부정적인 신호가 증시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코스닥에 자금이 쏠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매매를 주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소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최근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지면은 되돌려지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채권 금리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림들에 있어서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 저는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인터넷 업종들도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도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에서 코스피와 키를 맞추려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이 막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4월, 5월 중에는 미 코스피와의 벌어진 가격을 좀 좁히려는 반등 시도는 있겠다. 거기에 키는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이 움직이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2분기 국내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희가 3월 말에 4월 전망을 하면서 2분기는 뭐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유동성 환경도로 좀 위축되는 그림이고 최근 나타난 것처럼 금리 인하의 기대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측면들을 본다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까? 오히려 조금 과열해서 물량 소화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5월 달에는 좀 기수 플레이는 좀 자제하자. 뭐 물론 오늘 코스피가 2,600선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서 순환매 대응은 좀 가능하다. 채권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오는 데 따른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랑 인터넷 업종들이 좀 반등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는 5월 중순 이후 6월이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을 적극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수 때는 2,600선 이하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4월, 5월까지는 등락을 활용한 매매 전략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밀릴 때마다 좀 담아가는 추세 매매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산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감이 아직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추세적인 반등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정확히 나왔을 때부터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